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과는 세 번째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의대 강재승입니다. 일반 비타민C를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꼈던 분들이 앞타민C로 갈아탔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 체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 비타민C든 뭐 리포소말 비타민C든 앞타민C든 이러한 형태의 보충제로서의 비타민C는 결국은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비타민C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비타민C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비타민C는요 굉장히 약한 그런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 물, 열, 빛, 심지어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산에도 쉽게 파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mg 한 알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 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혈액까지 온전히 도달하는 농도는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혈중에서 이 머무는 시간 자체도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정도로 짧은 그러한 생체 내에서의 지속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드셔도 이게 효과가 들쭉날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타민C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앞타민C는 앞타마라고 하는 DNA 조각을 비타민C에 붙여서 마치 포장재처럼 감싸서 산화를 막아주고 몸 안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변형된 형태의 비타민C인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체내에 오래 머무느냐라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된 형태의 비타민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민C로 바꾸고 난 다음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말씀하시는 변화는 대체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에 처지는 느낌이 좀 덜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아침에 확 올랐다가 점심 지나면 급격히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패턴이 결국은 앞타민C에서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에 처지는 피로 재방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간격이 벌어져서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효과를 보려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량을 드시던 분들이 이게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비교적 낮은 농량에서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량을 먹었을 때 느끼는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지 않고 한두 번만 드셔도 꾸준한 느낌이 난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앞타민C가 혈중 농도를 평탄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 영상에서 비타민C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반박해 주신 내용이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논문을 쓴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논문이 2020년도 논문인데요. 이거는 세포 실험도 아니고 동물 실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람 몸에서 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관 안에다가 철가라고 비타민C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를 본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우리 몸에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조건 자체가 우리 몸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문제의 반응을 관찰했을 때의 실험 조건은요, pH라고 하는 산도가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식초 수준의 산성이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혈액은 pH 7 내지 7.4로 일정하게 유지된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실험에 쓴 비타민C 농도는요. 무려 100mm몰입니다. 이게 미리몰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혈액 속의 비타민C 농도가요. 100마이크로몰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m몰은 결국은 1000배가 더 높은 그러한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뭐냐 하면 레몬즙에다가 비타민C 한 통을 갖다 그냥 들이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 몸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관 안에다가 철과 비타민C를 섞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의 철은요. 절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트랜스페린이나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철을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얘기한 이러한 자유철을 이용한 이러한 그 반응 자체는 우리 몸에는 자유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의 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타민C와 자유철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관 내에서의 반응이고 인체 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논문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이 단순히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뉴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로 나타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학적 pH인 7.4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비타민C가 대사가 되면 옥살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대사가 되게 됩니다. 이 옥살산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칼슘과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산염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옥살산이 늘고 결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에 의해서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C 섭취와 요로결석 발생 사이에서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000mg을 섭취한 남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꾸준히 복용을 한 분들에 있어서는 요로결석이 발생되는 위험이 다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나 위험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특정 조건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 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요로결석을 앓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요로결석은요,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용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옥살산이라고 하는 배설이 원활하지 않으면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옥살산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역시 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루에 수분 섭취량이 적은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변이 농축이 되면은요,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의 어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권장량인 하루에 500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요로결석을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드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요로결석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칼슘이 옥살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럼 칼슘 옥살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옥살산이 방광으로 가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장에서 그런 덩어리 자체가 뭉쳐져 있다가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석 병력이 있으시다면 비타민C 용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5년 안에 한 50%.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결석은 아까 염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소변이 농축이 됐을 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변을 묽게 유지하면 결석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방법, 그래서 하루에 권장되는 물의 양은 하루에 2에서 2.5리터, 그러니까 500ml 생수병, 우리가 조그만 병 하나 있죠. 그걸 4병에서 5병. 근데 사실 이렇게 드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은 내가 수분이 부족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 색깔이 맑은 레몬빛으로 맑게 나오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되 한 번에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잠든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 소변이 농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한 컵 정도 드시는 것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뜬금없이 무슨 마그네슘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칼슘이 옥살산하고 잘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그네슘도 옥살산하고 결합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옥살산을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면 요로결석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마그네슘이 옥살산을 미리 붙잡아 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죠, 비타민 B6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이 B6가 왜 결석 예방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조절하는 효소가 B6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6가 충분하면 옥살산 생성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비타민 B6는요, 바나나나 또는 감자나 병아리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식사를 골고루 하시게 되면 B6가 부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이를 통해서 잘 섭취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결석이 있으신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의사와 상의해서 B6의 보충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B6를 고용량으로 또 장기간 오래 드시게 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고용량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로 소변을 묽게 만들고 마그네슘으로 옥살산을 붙잡고 그다음에 B6, 비타민 B6로 옥살산 생성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결석 예방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짠 음식하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시고요. 칼슘으로 식사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결석 예방에 좋은 그런 예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 주제를 다뤘을 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종류의 주장이 있는데요. 비타민C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과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이 이제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 어느 쪽이 맞을까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둘은 언뜻 보기엔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게 아니라 각자 맞는 구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비타민C를 받아들이는 양에는 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비타민C는 장에서 무한정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흡수를 담당하는 운반체 SVCT라고 하는데요. 이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mg을 섭취했을 땐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 알 1000mg을 드시면은요 절반 정도만 흡수가 되고 그 이상을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20% 아래로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소변으로 그냥 배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혈중 농도에서 보면 일정 수준에서는 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올리고 싶어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게 경구로 먹었을 때와 또 정맥 주사를 맞았을 때도 또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흡수되고 남은 것이 장을 지나고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소변 속에서 머무르면서 장 상피와 방광 상피에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량 비타민C는 일부가 장의 우리가 내강해라고 하죠. 안쪽과 그다음에 소변을 통한 그 요로의 상피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이 노출이 항산화적인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상피에 보호적인 효과를 일부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정상인에서 고용량이 장상피와 방광상피에 임상적으로 뚜렷한 이득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상피 쪽은 일부 생물학적인 개연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상피의 어떤 손상 상황에서도 회복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방광상피에 좋다는 말은 현재로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임상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에게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럼 메가도즈가 무의미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맥 주사로 고용량을 맞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구로 섭취를 하는 것과 정맥 주사의 차이점은요. 정맥은 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평소에 수십 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에서는 마이크로몰 단위까지 올리지만 정맥 주사에서는 미리몰 단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맥 주사를 통해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오히려 산화를 촉진시키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프로옥시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로옥시단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서 우리 어렸을 때 넘어졌을 때 그 소독하기 위해서 상처에 바르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비타민C가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암 치료에서는 보조요법으로 비타민C의 정맥 주사가 연구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너무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설사하고 복부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 C가 장에 남아있게 되면 그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부의 불편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장 내성 한계, 바월 톨러런스라고 부르는데요. 대개 하루에 2,000에서 3,000mg을 넘으면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섭취하셨을 때의 두 번째의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요로결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로결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남성이나 이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하신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 주시면 이러한 고용량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요로결석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용량의 그 메가도즈 비타민 C는 일단 철 과잉인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철 흡수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철이 너무 넘쳐나는 과잉 질환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량 비타민 C의 섭취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우리가 먹는 200에서 500mg 정도의 비타민 C 정도면은요, 건강한 성인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한 양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에 2000mg 이상을 드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면 이러한 그 비타민 C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000mg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비타민 C의 일일 상한 섭취량을 하루에 2000mg으로 잡아놨거든요. 물론 2000mg을 드시면서 이거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뭐 6000mg, 뭐 12000mg을 드셔도 별 문제가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질의 문제, 그다음에 체감의 문제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가도즈가 무조건 또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타민 C는 어쨌든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들이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이붓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더 친절한 비타민 C의 섭취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도 과열불급도 아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타민 C에 대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앞타민 C가 가지는 장점이 우리 체내에서 오래 지속이 되면서 흡수와 관련한 흡수 채널 단백질인 SVCT의 발현을 높이면서 이 적정선을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비타민 C 자체 일반 비타민 C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흡수 채널의 어떤 증가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정성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앞타민 C도 좋은 선택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타민 C 섭취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요. 지난 인터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앞타민 C가 우리 몸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타민 C 하면 비타민 C는 그냥 비타민 C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실험실에서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앞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온 것인데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파괴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기나 빛이나 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어 위산에도 약하기 때문에 드신 양의 상당 부분이 혈액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혈중 농도를 높이기 전에도 분해될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2-3시간이면 반으로 줄어들고 몇 시간 뒤면 먹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드시게 되면 오후가 되면 효과 자체가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왜 별 차이를 모르겠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흡수량 때문이 아니고요, 지속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타민 C가 다른 이유는요, 앞터머라고 하는 DNA가 특이하게 비타민 C에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감싸주기 때문에 체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비타민 C의 형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재로서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면 산소나 또는 열이나 이런 걸로부터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구를 섭취를 하게 될 때 입에서 위 그리고 장까지 가는 동안에 온전한 상태로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의 그러한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포장을 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아니라요, 평탄하게 오래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경우에 있어서는 3시간째에 최고 농도에 올랐다가 6시간 되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앞타민 C의 경우에 있어서는 6시간째에 올라갔다가 12시간 정도까지도 지속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조건 안에서 결국은 앞타민 C는 비타민 C에 비해서 산화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세포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나라고 관찰을 해봤더니 앞타민 C가 비타민 C에 비해서 더 의미 있게 안정적이고 더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앞타민 C는 비타민 C에 비해서,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실제로 일하는 비타민 C의 양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앞타민 C가 도움이 될까? 첫 번째는 일반 비타민 C를 오랫동안 드셨는데도 체감이 없으셨던 분들. 이거는 흡수 또는 지속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적정량을 섭취를 해서, 적은 양이더라도 적정량을 섭취를 해서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쪽이 낫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타민 C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하루에 2알 정도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여러 번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게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복용 횟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라고 하는 그런 걸 복용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오래 몸속에서 일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타민 C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도 일반 비타민 C만 드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떤 비용이라든지 같은 시간을 쓰시고자 한다면 흡수되고 지속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영양제를 먹는 건 조미료를 퍼먹는 꼴이라고 표현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서울대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부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은요, 영양제를 다 먹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의 발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 보면은요, 지적한 대상은요, 모든 영양제가 아니라 단백질 계열의 영양제입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는 알부민이 되겠죠. 그리고 콜라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 단백질 영양제지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 영양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제를 봤을 때에는요, 이게 모든 영양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기사로 퍼지는 과정에서 모든 영양제가 다 쓸모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제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부민, 콜라겐 같은 단백질 계열의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서울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상이고요. 경구 섭취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제는요, 칼슘이나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미네랄인데요. 이거는요,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영양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와 앞타민C, 다시 말해서 비타민 종류가 될 텐데요.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와는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는 또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도 않고 글루탐산으로 쪼개지지도 않는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른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작은 유기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개와 고양이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몸에서, 특히 간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 능력 자체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이 비타민C는 영양제로서 반드시, 또는 식품으로서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양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알부민과 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알부민은요, 우리 몸의 간에서 하루에 10에서 15mg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비타민C는요, 단 0.1mg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좋은 거는 음식을 통해서, 식이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영양제로서 보조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타민C는 그러한 비타민C의 효능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또 역시 비타민C를 섭취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울대 교수님 발언의 정확한 메시지는요, 단백질 영양제를 맹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새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는 먹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면역력이 올라간다느니 하는 이런 광고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근거가 빈약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굉장히 이건 좋은 질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는요, 많이보다는 어떻게, 언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혈중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혈중 반감기가 2시간에서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00mg을 드시는 것보다는 나눠 드시는 쪽이 혈중 농도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mg을 섭취할 때는 100% 흡수가 되는데 그것이 양이 올라가면서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빈속에 드시게 되면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섭취를 하실 거를 또는 식사 도중에 섭취를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게 되면 흡수도 원활하고 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요. 수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대사되고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다면 지속형을 저는 고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앞타민C 같은 제형이 혈중 농도를 평탄하게 유지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효율 문제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타민C의 형태, 일반 비타민C 형태보다는 앞타민C의 형태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 비타민C 권장량이 있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요, 12개월 이하인 영유아는 하루에 40mg, 그 다음에 5세까지는, 그러니까 1세에서 5세까지는 40에서 45mg, 그 다음에 6세에서 8세는 50mg, 그 다음에 9세에서 11세는 70mg, 굉장히 나이가 촘촘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12세 이상부터는 성인까지 100mg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는데 임신부는 100mg에다가 10mg을 더한 110mg, 그 다음에 아이를 모유를 줘야 되는 수유부는 40mg을 얹은 140mg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흡연자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흡연 자체가 체내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흡연에 의해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루에 한 35mg 정도를 더한 135m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최소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루 200에서 500mg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정도 범위는 결국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한테는 안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2000mg 내에서 이런 조절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서 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선택이 비타민C 흡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보다는 과일 주스가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와 건강 측면에서 좀 보면 생각보다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판되고 있는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C가 생각만큼 풍부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스들은 저 이제 플로리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오렌지 농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오렌지 주스를 바로 착즙을 해서 주는데 굉장히 뜨끈뜨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균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C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뚜껑을 닫았을 때 물속에서 공기하고 보관하면서 접촉이 되게 되면 비타민C 상당 부분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주스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따로
비타민 C를 인공적으로 첨가한 것이지 과일 본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 비타민 C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스에는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주스 한 잔이 한 200ml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설탕이 약 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콜라 한 잔과 거의 맞먹는 당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한테는요, 과일 주스가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가 커피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간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스에 들어있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을 우리는 과당, 영어로는 프럭토즈라고 하는데요. 이 과당은 대부분 어디에서 대사가 되냐면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함께 있는 과일의 경우에 있어서, 생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의 경우는요, 이것이 간에 한꺼번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것이 지방간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방간의 악화의 요인으로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일 주스 속에 있는 과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역시 별로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향은요, 명확한데 과일 주스가 아니라 생과일 그대로, 생과일 자체를 섭취를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렌지 한 개라도 주스 형태로 만든 것보다는 생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섬유질이나 수분이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주스 한 잔에 의해서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특히 비타민 C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양 성분의 함량도 생과일 쪽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생과일 쪽으로 드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비타민 C가 당뇨와 간 건강에 그럼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당뇨를 낫게 하거나 간에 생긴 질환을 낫게 하는 치료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런 마법의 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당뇨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제가 좀 가름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혈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중요한 인슐린 감수성에 있어서 개선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C는 적정량을 꾸준히 나눠서 드시되 생과일의 형태로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조합이거든요. 이 둘을 같이 드시게 되면 1 더하기 1 해서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E는요, 비타민 C하고 다르게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속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붙잡고 난 다음에 비타민 E 자체가 산화가 돼가지고 망가진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독성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수용성인 비타민 C가 등장해서 비타민 E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비타민 E를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투여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지표가 더 뚜렷하게 감소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이나 근육 통증 회복이라든지 일부 신경통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게 단독 투여군보다는 비타민 C와 E를 병영 투여한 군에서 훨씬 더 효과가 낫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복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염증을 뿌리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염증을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이 염증 관련된 질환의 치료제를 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만성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료부터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영양제는 그 뒤를 뒷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콜라겐인데요. 이게 그 비타민 C와 콜라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둘의 관계는요,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 효소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섬유가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을 또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튼튼한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처음 발견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거리 항해를 간 선원들의 괴혈병이었거든요. 이 괴혈병의 증상이 뭐냐? 잇몸 출혈,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 그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전부 다 콜라겐을 못 만드니까 생기는 현상이었고 그 콜라겐을 왜 못 만들었느냐? 비타민 C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타민 C를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비타민 C가 충분한 상태에서 콜라겐을 드실 때 우리가 피부에서의 탄력이라든지 수분 유지라든지 상처 회복 속도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C와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과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타민 C가 기미나 주근깨나 여드름이나 피부염과 같은 각각 다른 어떤 그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콜라겐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앞타민 C가 피부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정시키는 가려움증을 해소시키는 거에 대한 기전과 그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타민 C와 콜라겐도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앞타민 C와 콜라겐, 비타민 C와 콜라겐은 피부의 기본 바탕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데에는 분명하게 의미 있는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이거는 특히 어떤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은요, 여성분들, 그 다음에 임신부,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를 철분을 섭취할 때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요, 철분 흡수가 2배에서 3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이 대부분 삼가 형태의 철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이 삼가 형태의 철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비타민 C가 있으면은요, 삼가 형태의 철을 흡수가 훨씬 잘 되는 이가 형태의 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에 비해서 앞타민 C가 삼가 형태의 철을 이가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조금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산부나 이런 채식주의자나 그다음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철분을 드시고자 할 때에는
비타민C 또는 앞타민C를 같이 드셔주시면 최대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간다고 보고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분하면 시금치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시금치 속에 있는 식물성 철분이 이것을 우리가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때 오렌지나 키위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곁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제 형태로, 보충제 형태로 비타민C, 일반 비타민C 또는 앞타민C를 함께 드시면 더 철분 흡수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 주의할 점은요, 철분이 과잉인 분들은,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와 철분, 또 앞타민C와 철분의 섭취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반드시 주치의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챙겨야 할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홈쇼핑, 유튜브, SNS 이런 데 보시면 이거는 드세요 하는 영양제가 수십 가지가 되죠. 이걸 다 챙겨 드시게 되면 위장에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지갑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중복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는데요. 영양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지 건강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C, 가능하다면 지속 효과가 좋은 앞타민C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원칙 아래에서 그 한국인 대부분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4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왜 비타민 D가 1순위냐 하면은요, 이건 데이터가 너무 명확합니다. 한국인의 약 90%가 비타민 D의 부족 상태라는 그런 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도가 34도에서 38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우리 ip사각이라 그러죠. 그게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는 부족한 정도의 햇빛이 이제 우리나라에 쪼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실내 생활이 많은 직장인들한테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햇빛을 많이 못 보게 되니까 비타민 D의 합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어떤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는데 그것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서는 특히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근력이 감소가 되면서 우울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우리가 해서 수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의사와 상의를 해서 더 높은 용량을 단기간 써서 비타민 D를 이제 올려주는 그런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름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때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일수록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 코엔자임 Q10의 체내에서의 농도는요. 20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를 해서
40대가 되면요, 청년기의 70% 수준까지 감소가 되고요. 60대가 되면은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쉽게 지치고 피곤함에서 회복이 더디신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 그래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감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특히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보호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거와는 다른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코엔자임 Q10은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몸에서 심장이 코엔자임 Q10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심부전이나 협심증 환자에서 코엔자임 Q10 보충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정의학, 특히 기능의학을 하는 친구나 그다음에 어떤 제자나 후배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비타민 C, 앞타민 C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역시 비타민 C와 코큐텐, 그다음에 앞타민 C와 코큐텐을 만성 피로인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해서 물론 이제 뭐 코큐텐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비타민 C도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앞타민 C는 이제 한 종류만 나오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피드백을 많이 주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서는 코큐텐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코큐텐 합성도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근육통이라든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코큐텐 보충으로 이런 걸 완화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바로 코엔자임 Q10이고요. 이 코엔자임 Q10은 환원형하고 산화형 두 종류가 있는데 환원형이 산화형보다는 흡수율이 더 좋아서 중장년층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엔자임 Q10의 특성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드실 때에는 비타민 C와 또는 앞타민 C 함께 드시면 이런 어떤 코엔자임 Q10의 역할을 내든지 흡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영양제는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메가3를 이제 생선을 예전에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육류 위주의 그 식사 패턴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오메가3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는 특히 혈관 건강하고 염증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특히 육류 가공식품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라고 하는 거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오메가3는 줄어들고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가공식품에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1대15, 1대2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섭취가 낮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라든지 염증 관리 측면에서는 오메가3를 함께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인에게서 가장 부족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 안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해지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육 경련하고 눈꺼풀이 막 떨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까 코큐텐처럼 쥐가 자주 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마그네슘 보충을 권장해 드리면 며칠 만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결석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은 요로결석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비타민 D, 그 다음에 코큐텐, 오메가3, 마그네슘을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한테 영양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식습관, 질환에 따라서 우선순위 영양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하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양제 자체가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또는 앞타민C를 같이 어떤 식사와 함께 챙길 수가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와파린이나 갑상선 약 같은 이러한 그 약들은요, 일부 영양제와는 상호작용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부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신 뒤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이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비타민C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요. 유튜브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좀 피하면서 과소평가도 피하면서 정확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뇌질환하면 대표적인 게 치매하고 파킨슨인데 이 두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은요, 이 두 질환이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기전 속에는 바로 산화적 손상이라고 하는 옥시다티브 데미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먹고 활동하고 하는 동안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쌓이게 되면 세포의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DNA를 공격해서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뇌는 특히 이 손상에 아주 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가 그러면 왜 이러한 손상에 취약하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뇌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활성산소도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는요, 지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 신경세포막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재생이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손상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치매 예방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것이 활성산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타민C나 또는 앞타민C가 효과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치매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효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있는 부위를 흑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화 손상의 흔적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연구 주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목에서 결국은 비타민C가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뇌는요, 우리 몸의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비타민C를 굉장히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뇌 속에 있는 비타민C의 농도는요, 혈중 농도의 약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뇌에 축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VCT라고 하는 특수한 비타민C 운반체를 써가지고 뇌로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C가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비타민C가 얼만큼 뇌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예인데, 저희가 비타민C와 앞타민C를 가지고 뇌에 축적되는 비타민C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일반 비타민C를 투여하는 것보다도 앞타민C를 투여하는 경우에서 약 2배에서 2.5배 정도가 더 비타민C가 더 많이 뇌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타민 E를 재활용해서 신경세포막의 지질산화를 잘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C는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C가 조력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 그 이상으로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치매나 이런 그 파킨슨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들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앞타민C가 뇌질환 예방뿐 아니라 치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실망하거나 또는 반대로 과한 기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 두 논문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분명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요, 2022년도에 안타이옥시단트라고 하는 데에 실린 경희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 연구 대상은 17개월 된 늙은 암컷 쥐를 대상으로 해서 8주간 매일 앞타민C를 경구 투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그 몇 가지 그 실험 방법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기억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제 Y 미로라고 하는 거, 이제 수동 회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늙은 쥐가 젊은 쥐 수준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항산화 효소들을 스위치를 키는 마스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 스위치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항산화 방어 기전, 그리고 그 방어 기전에 관련하는 효소들의 어떤 그 생성을 늘려줬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요, 이때 우리가 비교하는 군이 있었어요. 비타민C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잡고 있는 앞타머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 그리고 앞타민C만 투여한 그룹 해서 앞타민C만 투여한 그룹을 앞에 두 그룹하고 비교를 했더니 앞타민C를 투여한 그룹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에 후속 연구가 실렸는데요. 이 연구는 첫 번째 연구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는가를 해부학적,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파헤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0개월 된 늙은 암컷쥐한테 8주간 앞타민C를 경구 투여한 뒤에 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뇌혈관 손상이 줄어들었어요. 늙은 쥐의 뇌에서는 미세혈관이 짧고 좁고 쪼개지는
그러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앞타민 C 투여군에서는요, 혈관의 길이가 회복되고 조각난 혈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관 뇌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보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 내피세포와 주위세포를 연결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의 발현 자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뇌의 담벼락이 튼튼해져서 뇌가 그만큼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뇌에서의 신경염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염증에 의한 뇌에서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사멸이라든지 손상이 예방이 되고 신경염증 자체도 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결론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앞타민 C가 노화로 인한 인지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가 될 수 있다. 영어로는 거기에 이제 potential new intervention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반드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이 연구들이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요. 이 연구 결과들이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서 같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사람에게서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퇴행성 뇌질환에 있어서 앞타민 C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비타민 C도 효과가 있지만 앞타민 C는 그 지속 시간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의 혈중 농도를 또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멜리오레이트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알레비에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화로 생긴 손상을 덜 나빠지게 했다는 것하고요. 멈췄다, 되돌렸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뇌에서의 이런 퇴행성, 염증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누적이 되는 질환이라고 한다고 보면 완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연구 대상으로 했던 쥐 자체가 늙은 정상쥐거든요. 근데 이게 치매가 유발이 되거나 파킨슨을 유발시킨 어떤 형태의 동물 모델도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상태의 쥐에서의 노화 과정에서의 이것이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가능성, 그거를 또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이미 치매나 파킨슨이 진행된 환자가 드시면 병이 낫는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나 파킨슨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발생이 된 상황에서의 치매나 파킨슨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좀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좋냐, 앞타민 C가 좋냐, 아니면 다른 영양제가 좋냐에 대한 어떤 서로 우위를 점하는 얘기보다는 균형 있는 선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3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에 있는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제1회 대한앞타민시 학술대회가 있고 거기에는 일반 우리 회원들도 모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참가비가 없습니다. 오시면 지금 여기서 못 다 해드린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건강 관련된 어떤 그 지식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1회 앞타민시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